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고미숙 작가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입니다. 사실 연암 박지원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양반전이나 호질 같은? 그렇죠. 굉장히 날카로운 풍자 소설을 쓴 실학자. 맞아요. 아니면 아주 어려운 고전의 저자. 이런 딱딱한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지점을 파고들더라고요. 연암을 유머의 천재로 봐야 한다. 이 관점이 정말 신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의 일부를 중심으로 연암이 어떻게 당대의 아웃사이더로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는지, 또 그의 위대한 여행기 열하일기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지 그 서막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2부를 이어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이 책 저자가 서문에서부터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열하일기의 웃음을 널리 전염시키고 싶었다고요. 와, 전염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만큼 웃음을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교훈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 웃음과 유머를 통해서 연암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의 시대를 다시 보려는 시도인 거죠. 맞아요. 그 웃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저자가 제시하는 아주 근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여행과 편력의 차이인데요. 아, 네. 언뜻 들으면 비슷한 말 같은데 저자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저자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면서 인증샷 남기는 식의 여행, 그러니까 관광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책에 그 경험담이 나오죠. 40이 넘어서 처음 비행기 타고 베이징에 갔는데 네네. 천안문 광장을 보고 느낀 게 감동이 아니라 이거 TV나 영화에서 본 거랑 똑같잖아 하는 허탈감이었다고. 하하, 맞아요. 이미 미디어를 통해 본 이미지가 실제 경험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현대적인 감각이네요.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자가 사랑하는 건 편력이라는 겁니다. 편력이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편력은 목적지 없이 떠도는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과 마주치는 그 경험 자체를 말해요. 아, 계획된 경로를 이탈하면서 벌어지는 우연한 만남이나 사건들. 네. 고대 철학자 에피쿠로스가 말한 클리나멘이라는 개념을 빌려서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잠깐만요. 클린하면이요? 그게 뭐죠? 고대 철학 개념인데 이게 연암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시겠어요? 원래 원자들이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낙하하는데요. 네. 아주 미세하고 예측 불가능한 각도로 경로를 살짝 이탈하면서 서로 부딪히게 된대요. 아, 충돌하는군요. 네. 그리고 그 충돌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이거든요. 아, 저자는 연암의 삶 전체가 바로 이 클리나멘의 연속이었다고 보는 거죠. 정해진 길을 가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과거 시험 봐서 관직에 나아가는 그 전형적인 사대부의 삶을 따르지 않고 계속 경로를 이탈하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열하일기는 그 편력의 결정체고요. 그렇군요. 계획된 열양이 아니라 우연한 마주침의 편력. 이 관점을 딱 가지고 연암의 삶을 들여다봐야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1부, 나는 너고 너는 나다로 들어가 보죠. 청년 시절의 연암은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책에서 제시하듯이 탈주입니다. 탈주. 팔주요. 네, 그는 태생적으로 주어진 시스템이나 코드에 자신을 잘 맞추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 탈주의 기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시를 거의 짓지 않았다는 점이죠. 맞아요. 당시에 선비사회에서 시 짓는다는 건 거의 숨 쉬는 거랑 비슷한 기본 소양이었을 텐데 정말 독특한 행보예요. 그쵸. 오죽하면 친구인 박제가가 연암의 시는 3000년에 한 번 피는 운한바라 국 같다고 농담을 했을까요? 허허, 그 정도로 귀했다는 거네요. 네. 심지어 염라대왕이 웃어야 연암의 시를 쓴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죠. 연암 스스로도 답답해했어요. 그 시에 정해진 형식, 운율에 말을 끼워 맞추다 보면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한다고요. 아, 한마디로 탈코드화된 기질을 타고 난 거죠. 여기서 탈코드화되었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정해진 규칙이나 사회적 코드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따르는 규칙. 예를 들면 선비라면 훌륭한 시를 지어야 한다. 이런 사회적 약속이나 규범, 즉 코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죠. 이런 기질은 과거 시험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유명한 과거 알레르기 일화가 있잖아요. 아, 그 이야기 정말 재밌었어요. 수만 명이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막 밀치고 짓밟는 모습을 보고 닭싸움 같다고 표현했죠. 네, 그 아수라장 같은 분위기에 질려서 시험 자체를 거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냥 싫은 수준이 아니라 알레르기 반응이라니. 네, 거의 생리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 겁니다. 권력이나 출세 자체에 근원적인 관심이 없는 아주 비정치적인 인간이었던 거죠. 아들 과거 시험 보는 날 일화도 있지 않나요? 아, 맞아요.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그 중요한 날, 하필 그날이 연안골로 이사 가는 날이었어요. 네. 보통 아버지라면 당연히 합격 소식을 기다릴 법도 한데 연함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짐 꾸려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와, 아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하, 그럴 수도 있죠. 자식의 성공보다 자기 갈 길 가는 게 더 중요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요즘 부모님들 관점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권력이나 형식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는 다른 데 있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책에서 강조하는 우정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맞습니다. 제도권 안에서 안정을 찾는 대신 연함은 제도 밖의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우정 속에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았어요. 그의 삶에서 우정은 그냥 인간관계를 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핵심적인 윤리자 무기였습니다. 그 우정의 정점이 바로 백탑 청년 시절이었고요. 네,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같은 당대의 비주류 천재들이 모여서 신분에 귀천 없이 교류했던 시기잖아요. 네, 지금의 탑골공원 근처에 있던 백탑 주변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사상, 문체를 실험했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함의 지식 습득 방식이 얼마나 독특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또 등장하죠. 아, 그 옆에서 졸다가 지식을 습득했다는 그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친구인 홍대용과 정철조가 황돈이 적돈이 하면서 당시로서는 최첨단 지식이었던 지구과학 토론을 할 때 그렇죠. 그 열띤 토론을 벌일 때 연함은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다고 해요.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친구들이 열심히 토론할 때 옆에서 졸다가 얻어들은 지식으로 나중에 아는 척을 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정말 엉뚱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지식마저도 책상에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의 유쾌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었다는 걸 보여주는 완벽한 이버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식이란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흐르고 생성되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당대의 비주류 천재들이 모여서 지적인 유희를 즐겼던 시간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계속 평탄하게 이어지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어떤 정치적인 압박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그의 명성이 너무 높아지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홍구경의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던 형수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생계가 막막해지죠. 결국 친구들과의 즐거웠던 시절을 뒤로 하고 네. 연암골로 도망치되 떠나게 됩니다. 탈주와 우정에 이어서 도주의 시계가 시작된 거군요. 연안골에서의 삶은 겉보기엔 자연을 벗삼아서 유유자족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좀 달랐다고요? 네, 아주 깊은 고독과 생활고에 시달렸던 시간입니다. 스스로 마흔도 못 되어 머리가 허옇게 새었다고 토로할 정도였으니까요. 아, 서울의 친구들과 단절된 채 자기 재능을 펼치지도 못하고 치과에 했던 그 쓸쓸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던 연함에게 마침내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네, 44세 나이에 드디어 중국 땅을 밟게 된 거죠. 삼종영인 박명원이 걸륭왕제 칠순잔치 사절단으로 가게 되면서 비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이건 단순한 구경이 아니었겠어요. 그럼요. 앞서 이야기했던 그 편력의 욕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당시 친구 홍대용의 여행기 을병연행록을 읽은 박제가가 국경을 넘는 지적 교류에 대한 열망으로 막 감격했던 것처럼 네, 연암 역시 조선이라는 이 좁은 공간을 넘어서 드넓은 중원과 소통하고픈 갈증이 엄청났습니다. 그에게 연행은 탈출구자, 새로운 세계와의 조우였던 셈이죠. 그리고 그 여정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열화라는 공간이었고요. 저자는 이 열화와의 만남을 우발적인 마주침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네, 원래 사절단의 공식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근데 마침 황제가 피서를 위해서 열화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사절단도 어쩔 수 없이 그곳까지 따라가게 된 거죠. 정말 우연히 가게 된 곳이네요. 네, 그야말로 우연히 당도한 곳인데 이 공간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황제의 여름 별장이 있는 곳이 아니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황제의 70세 생일 축하 행사를 위해서 티베트, 몽골, 위구르 같은 청나라에 속한 여러 나라의 사신들이 모두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와, 만주족, 한족은 물론이고 온갖 민족과 문화가 뒤섞여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화가 1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문화 허브, 뭐랄까 요즘에 다보스 포럼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그런 느낌이었죠. 와, 그런 다채롭고 혼란스러운 공간에 평생을 조선이라는 단일한 세계에서 살아온 외부자, 연함이 뚝 떨어진 거군요. 그 충돌과 마찰이 엄청났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였던 연함이 열화라는 이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과 만나서 만들어낸 화학작용, 그 주름이 바로 열화일기라고 설명합니다. 주름이요? 네. 정해진 시각으로 대상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날 곧 그대로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사유를 펼쳐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탄생한 위대한 작품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었죠. 전혀 아니었죠. 오히려 당대에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고 심지어 친구가 원고를 불태우려 했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대체 그의 글이 뭐가 그렇게 문제적이었던 걸까요?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연함이 신나게 열알기를 읽어주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선생의 문장이 올바른 고문을 진흥시키지는 못하고 폐관기서, 그러니까 소설 나부랭이 같은 것만 좋아하니 장차 큰일이요 하면서 촛불에 원고를 태우려고 했다고요? 네, 당시 문단의 기준에서 볼 때 연함의 글은 너무나 파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엄숙하고 교훈적인 내용을 아주 점잖은 문체로 써야 진정한 글로 인정받던 시대에 그렇죠. 연함은 온갖 비속어와 농담, 패러디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글쓰기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죽음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룰 때조차 특유의 경쾌함과 유머를 잃지 않아요. 근데 그 가벼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슬픔과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는 이런 연함의 글쓰기 스타일을 니체의 표현을 빌려서 아주 멋지게 설명하죠. 어떤 표현이죠? 치매를 항해하고 돌아온 자만이 발산할 수 있는 강철 같은 명랑함이라고요. 와, 강철 같은 명랑함,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고독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거겠군요. 네. 자, 그럼 일부를 마무리하면서 연함이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말년에 그가 술에 취해서 스스로를 여러 인물에 빗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 네. 나는 양주와 같고 노자와 같고 장자와도 같다고 말하는 장면. 네. 그 장면이야말로 연함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압축적인 자화상입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자인 양주, 무의자연의 노자, 절대자유의 장자. 네, 이들은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사상가들이죠. 근데 연함은 그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나를 한 가지 틀로 규정하지 마시오 라는 선언처럼 드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는 그 무엇도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그 무엇도 아니었던 존재. 상황에 따라 양조도 되었다가 장자도 되면서 경계를 넘나드는 규정 불가능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부의 제목인 나는 너고 너는 나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겁니다. 열하일기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신을 어떤 고정된 틀, 나는 양반이다, 나는 학자다 같은 정체성에 가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랬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누구와도 깊이 공감하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부나 벽돌궁 같은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그렇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의 지식인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나는 너라는 사유에서 나온 거죠. 오늘 이렇게 연암 박지원의 삶을 탈주, 우정, 그리고 편력이라는 키워드로 따라가 봤습니다. 정해진 체제의 안온함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사유와 우연한 만남을 택했던 그의 삶이 있었기에 강철 같은 명랑함이 빛나는 열하일기가 탄생할 수 있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마지막에 청취자분들께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함은 무거운 현실과 고독의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보다 유머와 웃음으로 그것을 가뿐하게 가로지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때로는 정색하고 심각하게 말하는 것보다 가벼운 농담이나 재치 있는 비유가 더 깊은 진실을 전달하고 우리를 더 멀리 나아가게 할 때가 있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역설적인 웃음의 힘을 경험한 순간은 없으셨나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미숙 작가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 2부를 본격적으로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이 2부 부제가 1792년 대체 무슨 일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어떻게 당대 최고의 논쟁거리가 됐는지 그 중심에 있는 문체반정이라는 사건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부분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게 단순히 책 한 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글쓰기 스타일, 그러니까 문체라는 게 어떻게 한 나라의 거대한 정치적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는가. 왜 정조임금은 박지원의 글을 문제 삼았고 또 그가 비판했던 소풍문이란 건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열하일기가 왜 그렇게까지 위험한 책으로 여겨졌는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사건의 시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792년 10월 19일 정조가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아주 좀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바로 중국 서적 수입 금지령인데요. 금서조치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 이유가 정말 좀 황당하더라고요. 종이가 얇고 글씨가 작아서 누워서 보기에 편하기 때문이라니 이건 그냥 핑계 아닌가요? 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을 꿰뜯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정조는 책의 내용이 불온하다고 금지한 게 아니었어요. 소설이나 수필은 물론이고 심지어 경전이나 역사서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됐으니까요. 경전까지요? 네. 핵심은 바로 누워서 본다는 그 태도였습니다. 정조한테 글 읽기는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의식이어야 했거든요. 근데 베개에 기대서 편하게 책을 본다. 이건 지식에 대한 모독이고 지식인의 타락으로 본 거죠. 아, 그러니까 책을 대하는 자세나 스타일 자체를 문제 삼았다는 거군요.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791년에 조상의 신주를 불태운 진산 사건이 발생하죠. 아, 천주교 박해 사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천주교라는 새로운 사상이 유교적 세계관의 근간을 흔드니까 정조랑 지배층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새로운 것에 대한 공포가 사회 전반에 퍼졌고 정조는 이 혼란의 원인이 문인들의 타락한 글쓰기에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칼날이 마침내 문인들의 문체를 향하게 된 것, 그게 바로 문체반정의 시작입니다.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칼날이 작가들의 펜끝을 향했다니, 그리고 그 첫 번째 희생양이 있었다고요? 이옥이라는 인물. 자료 보니까 이름 때문에 여성 문인으로 오해받기도 했다는데 어엿한 남성 작가였고요. 네, 맞습니다. 글이 워낙 섬세하고 감성적이라 그런 오해를 좀 샀죠. 정종은 이옥의 글에서 그냥 새로운 문체를 본 게 아니라 시대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난세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벌을 내려요. 유배를 보내거나 매질을 한 게 아니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점이죠. 정조는 이옥한테 그의 문체랑은 정반대인 아주 형식적이고 딱딱한 사룡문 50수를 지어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사령문이요? 네, 이건 뭐랄까 일종의 문체 교정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전향서를 쓰라는 요구였죠. 이 과제를 통과해야만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다시 주겠다고 한 겁니다. 와, 글을 잘못 썼다고 글쓰기 벌을 내린 거네요. 이건 정말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정조는 이옥 한 명을 벌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이옥을 본보기로 삼아서 당시 젊은 문인들 사이에 유행하던 새로운 글쓰기 풍조 전체에 경고를 보낸 거죠. 결과는 어땠나요? 이옥은 그 벌을 받아들였나요? 안타깝게도 이옥은 끝내 자기 문체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는 했는데 결국 정조가 만족할 만한 글을 써내지 못했죠. 그래서 평생 과거 시험에 오르지 못하는 비운의 작가가 되고 맙니다. 정말 어떻게 썼느냐 때문에 인생이 막혀버린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주가 그토록 문제 삼았던 소품문이라는 게 대체 어떤 글이었을까요? 자투리 글이라고도 불렸다던데요. 네, 소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해진 형식 없이 개인의 생각이나 감상을 자유롭게 쓴 짧은 글입니다. 오늘날의 에세이나 찰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경전이나 역사서 같은 거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개인적인 감상들을 포착하는 데 중점을 둔 거죠. 소스에 나온 구체적인 예를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덕무라는 작가의 글을 보면 시인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걸 산되기,
꽃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의 자유로운 몸짓을 예찬하는 대목도 나오고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더 파격적인 예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비운의 작가 이옥의 글 중에는요. 구부총, 그러니까 9명의 남편을 둔 여인의 무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 얼명이요? 조선시대에? 와, 그건 그냥 글쓰기 규칙 위반이 아니라 유교 사회의 근간을 그냥 비웃는 얘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이옥은 사람을 관찰하는데 남녀의 정을 살피는 것보다 더 진실된 것은 없다. 이렇게 선언까지 해요. 이게 바로 소품문이 가진 폭발력이었어요. 아휴, 여성, 시장 상인처럼 이전에는 글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던 존재들, 그리고 먼지나 거미줄 같은 아주 자질구레한 사물들을 글의 중심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가에 대한 기존의 가치 체계 자체를 뒤집는 글쓰기였네요. 네, 이옥의 시기라는 글처럼 그냥 시골 장터 풍경을 하염없이 묘사하는 것 자체가 글의 목적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이런 글들이 기존의 엄숙한 가치 체계를 흔드는 에너지로 여겨진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문체의 싹을 자르려다가 결국 문체 반정의 칼날은 최종 목적지를 향하는군요.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 정조가 직접 근래 문풍이 이렇게 된 건 모두 박지원의 죄다라고 지목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정조의 진단은 정확했죠. 박지원이 그 새로운 문체, 연암체의 시작과 끝이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론 정조의 조치가 좀 뒷북이었습니다. 뒷북이요? 네, 열하일기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필사본으로 돌면서 문인들 사이에 엄청난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었거든요. 문체 반정은 그 뜨거운 논쟁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뜨거운 감자였는지는 후대의 평가에서도 드러나죠. 1900년대에 와서야 겨우 출간됐는데 그때조차 출판인이 일부 내용을 빼버렸다고요. 맞습니다. 폐관 소설체, 그러니까 저속한 소설 같다면서요.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위험한 텍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열하일기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려면 소스에 나오는 리좀이라는 개념을 빌려오는 게 아주 좋습니다. 리좀이요. 저도 자료 보면서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요. 감자나 생강처럼 중심줄기 없이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덩이줄기 식물을 말하는 거죠. 중심이 있는 나무 구조랑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근데 이 식물 뿌리 개념이 책에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사실 좀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아, 그게 예를 들어 보통의 책은 나무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중심줄기, 즉 주제가 있고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열하일기는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곁가지인지 구분이 안 돼요. 황제를 만나는 장엄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길거리에서 본 수레바퀴 구조를 분석하고요. 진지한 성찰을 하다가 말고 저잣거리에 상스러운 육설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아,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저속한 부분, 방귀나 똥 얘기만 잘라낸다고 해서 이 책이 품이 있는 고전이 될 수 없다는 거군요. 리좀의 한 부분을 잘라낸다고 그게 나무 뿌리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요.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정확합니다. 열하일기는 격식 있는 고문과 저잣거리의 소품체, 우리말식 한자 표현, 속담, 욕설까지 모든 게 위계 없이 뒤섞여 있어요. 어떤 하나의 문체로 규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정조가 명명한 연암체의 실체입니다. 고상함과 저속함,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네, 그 시대의 분류체계를 뒤흔든 일종의 괴상한 책 기계였던 셈입니다. 괴상한 책 기계라.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 기계가 기존 질서를 마구 헤집고 다녔으니 정조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조는 문체를 바로잡아서 하나의 올바른 길로 세상을 통합하려고 했어요. 나무처럼 곧고 바른 세계를 원했죠. 하지만 박지원은 리좀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세상의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글쓰기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세상을 보는 철학의 충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문체 반정은 결국 국가 권력이 개인의 표현 방식, 즉 스타일까지 통제하려 했던 시도였네요. 이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터넷 밈이나 신조어 같은 새로운 표현 방식들이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새로운 표현들에 대해 요즘 애들 말은 버릇없다거나 한글 파괴다라며 불편해하는 시선도 항상 존재하고요. 어떻게 보면 현대판 문체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가 정해놓은 올바른 표현 방식이라는 틀 안에서 생각하고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박지원의 저항적이고 자유로운 리종 같은 글쓰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과연 진정한 사회의 혁신이 기존에 정해진 형식이나 스타일 안에서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는 열하일기처럼 기존의 틀 자체를 파괴하는 괴물 같은 텍스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도요. 오늘 열하일기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문체 반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3부, 천의 고원을 가로지르는 유쾌한 노마드 편으로 넘어가서요. 박지원이 실제로 여행길에서 마주친 놀라운 세상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는 고미숙 작가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이 책을 가지고 아주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3부인데요. 천의 고원을 가로지르는 유쾌한 노마드라는 부제가 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이번에 다룰 내용의 핵심은 박지원, 그러니까 연암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공식 사절단의 일원인데도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여행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따라가 보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연암의 이 독특한 위치가 모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책 3부를 쭉 따라가면서요. 연암의 여정을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그의 독특한 정체성, 잠행자 혹은 외로운 늑대. 잠행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걸 바꿔놓은 운명적인 여정, 열하로 가는 먼 길. 아, 드디어 열화가 나오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 위에서 마주한 세상의 모든 것, 1000개의 얼굴, 1000개의 목소리.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왜 연암의 여정이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지 그 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풀어보죠. 잠행자 혹은 외로운 늑대. 이 책을 보면 연암의 신분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정식 사절단이 아니라 형님을 따라 나선 비공식 수행원. 책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있으면서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이 연암을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임무나 책임이 없다는 건 이게 역설적으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니까요. 아, 그렇겠네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의전이다, 격식이다 이런 데 얽매여 있을 때 연암은 마치 유령처럼 그 대열을 쓱 빠져나와서 자신만의 관찰과 탐험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잠행의 시작입니다. 그 잠행의 모습이 진짜 영화 같아요. 특히 심양, 당시에는 성경이라고 불렸던 곳에서의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가상로 이야기? 네, 맞아요. 낮에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한족 상인들하고 마음이 통해서 밤에 가상로라는 누각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잖아요. 그래놓고 일행을 따돌리려고 하인한테 누가 나 찾거든 뒷강 갔다 그래라 하고는 혼자 쓱 사라져버리죠. 정말 대담하죠. 진짜 장난기 넘치는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그 장난기 뒤에 숨어있는 시대적인 긴장감입니다. 당시 청나라는 만주족이 한족을 지배하던 시절이었고 두 민족 사이에 갈등이 엄청 났거든요. 아, 조선 사절단은 공식적으로는 만주족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한족 지식인들하고 비밀리에 만난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어요. 거의 비밀 요원 접선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을 넘어서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려는 그의 열망이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그렇게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새로운 세상과 접속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의 가장 가까운 곁에는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외로운 늑대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하인 장복과의 일화는 이 지적인 고독을 너무나 희극적으로 보여주죠.
아, 그 유명한 장면 말씀이시군요. 연암이 도둑 조심하라고 하니까 장복이 말한장을 투구처럼 머리에 쓰고 등자를 허리춤에 차고 나타나는 그 장면. 네, 바로 그거요. 책에서는 이걸 엽기적 수준의 고지식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처음 읽으면 그냥 웃음이 빵 터지잖아요. 그렇죠. 웃기죠.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단순한 개그가 아니라 연암과 그 주변 세계 사이에 얼마나 깊은 소통의 단절이 있었나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의 언어와 사유가 주변 사람들한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달되거나 아예 다치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 소통의 부재는 하인한테만 해당된 게 아니었어요. 사절단의 우두머리인 정사, 당시 최고의 엘리트조차 연암의 열린 태도를 이해하지 못했죠. 아, 그 중국 선비가 찾아왔을 때요? 네, 연암이 어렵게 사귄 중국 선비 윤가전이 정사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는데 그냥 문전박대를 해버립니다. 책에 인용된 연암의 한탄이 우리나라 대부들은 중국 사람을 보면 만주족, 한족 구분 없이 휩쓸어 되놈으로 보고 마음만 도도한 채 하는 게 습속이 되어버렸다. 와, 이런 꽉 막힌 세계 속에서 연암의 자유로운 영혼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요. 그렇게 주변과 단절된 외로운 늑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누구도 예상 못한 여정이 시작됐을 때 그 기회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주제, 열하로 가는 먼 길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일행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인 연경, 지금의 북경에 도착을 했는데 정말 천천별력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걸룡 황제가 없다는 거. 네, 여름 기서진 열하에가 있으니 거기로 오라는 거죠. 사절단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고요. 역관들은 카이카이를 외치면서 가슴을 쳤다는데 이게 목이 달아난다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만큼 계획에 없던 여정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 순간을 열하일기의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꼽습니다. 맞습니다. 저자가 이 순간을 설명하려고 고대 철학 개념인 클리나멘을 가져오는데요. 클리나맨이요. 네, 이게 단순히 우연이나 실수와는 차원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라서 직선으로 쭉 떨어지던 원자들이 아주 미세하고 예측 불가능한 각도로 살짝 이탈하면서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와 질서를 만들어낸다는 사상이죠. 아, 그러니까 황제가 연경에 없었다는 이 사건이 연암의 여정이라는 원자를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클리나맨이었고 그 덕분에 평범한 사행록이 될 뻔했던 기록이 열하일기라는 완전히 새로운 우주로 태어날 수 있었다. 이런 통찰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정말 멋진 해석이네요. 네, 계획의 오류가 사실은 18세기 조선 지성사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이 된 셈이죠. 만약 연암이 그냥 연경의 번화가만 구경하고 돌아왔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열하일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여정의 현실은 정말 처절했죠. 열하까지 700리가 넘는 길을 가야 하는데 인원을 확 줄여야 했고 그래서 그 많던 일화를 남겼던 하인 장복과도 헤어져야만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별의 순간에 연암은 갑자기 아주 심오한 이별론을 펼치기 시작해요. 아, 맞아요. 이게 바로 연암체의 글쓰기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사적인 경험, 그러니까 하인과의 이별에서 출발한 생각이 갑자기 평양 기생의 노래, 배따라기를 거쳐서요. 비운의 왕조였던 소현세자의 죽음까지. 와, 그 스케일이 숙강스러운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게 시점을 확 전환해버립니다. 비장함이랑 해악, 거시적인 역사와 미시적인 현실이 정말 아무런 경계 없이 뒤섞이네요. 그렇죠. 판소리에서 창과 안일이가 교차하는 것처럼 긴장과 이완을 조절하는 거죠. 실제 여정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잖아요. 갑자기 모래바람이 불어서 한 치 앞도 안 보이고. 맞아요. 추위와 굶주림에 하인들은 길에서 쓰러지기 일쑤였고요. 하인 창대가 말굽에 발을 찧어서 피를 철철 흘릴 때도 연암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말굽비를 잡고 길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죠. 연암 스스로가 내 평생 기이하고 괴상한 볼거리를 열하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본 적은 없었다. 이렇게 회고할 정도였으니까요. 열하는 그에게 그야말로 미지의 세계였고 그것으로 가는 길은 육체적, 정신적 한계를 시험하는 통과일에 같았던 겁니다. 그 험난한 통과 이래를 거쳐 도착한 열하에서 연암은 마침내 그의 지적 호기심을 폭발시킵니다. 여기서 마지막 주제인 1000개의 얼굴, 1000개의 목소리가 펼쳐지죠. 저는 이 파트를 보면서 연암을 호모 루덴스, 그러니까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세상 모든 것을 지적인 유희의 대상으로 삼는 모습이 정말 잘 드러나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 유명한 벽돌 돌잠 이야기일 겁니다. 맞습니다. 연암이 동행하던 정진사라는 인물한테 중국 벽돌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우수한지 한참 열변을 토하잖아요. 네, 엄청 진지하게요. 그런데 정작 정진사는 말 위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깨서는 대뜸 제가 듣자 하니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라고 되묻죠. 정말 황당하면서도 통쾌한 장면이죠. 처음 읽었을 땐 그냥 웃고 넘겼는데 이게 단순한 개그가 아니라고요. 전혀 아니죠. 사실 그게 이 책과 열하일기 전체의 핵심을 꿰뚫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보통의 글이라면 연암의 진지하고 실용적인 이용후생 담론이 중심이 되고 정진사의 잠꼬대는 그냥 무지한 소리로 치부됐을 거예요. 아, 그렇죠. 하지만 연암은 이 두 개의 목소리를 충돌시키는 게 아니라 나란히 놓습니다. 작가는 이걸 통해 과연 고상한 지식만이 가치 있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와,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벽돌의 가치와 고된 여정에 지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잠의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지식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아주 전복적인 글쓰기 방식이네요. 물론 연암의 그 이용후생 사상 자체도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인 쓸모, 그러니까 기술과 제도가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굳게 믿었죠. 그래서 중국의 벽돌 만드는 법, 수레 만드는 법, 심지어 온돌 노는 법까지 정말 집요할 정도로 세밀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잖아요. 특히 조선 온돌의 문제점 6가지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대목은 정말 압권입니다. 마치 판소리 사설처럼 리드미컬하게 문제점을 나열하는데 그의 관심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죠.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방식을 배워 한결 그 고생을 덜면 어떨까? 외부 세계를 관찰한 경험을 어떻게든 내부, 즉 조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가로서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현실적인 관찰뿐만 아니라 정말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경험도 하죠. 황제의 칠순잔치에서 본 요술 공연에 대한 묘사는 거의 판타지 소설 같아요. 그 장면도 정말 대단하죠. 작은 구슬이 갑자기 거대한 괴물로 변했다가 사라지고 특히 거울 속에 눈부시게 화려한 궁전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폐허로 변해버리는 장면은 와, 그야말로 압권입니다. 여기서도 연암은 그냥 신기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그 화려한 요술을 통해 인생은 한바탕 꿈과 같다는 깊은 철학적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화려함도 부귀영화도 모두 한순간의 환영일 뿐이라는 불교적 세계관, 즉 재행무상의 이치를 깨닫는 거죠. 책에 인용된 그의 소회가 정말 놀랍습니다. 환영인 세상에서 몽환 같은 몸으로 기운에 따라 잠시 머무를 뿐이니 원컨대 이 거울을 표준 삼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흩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지어다. 벽돌이라는 극히 현실적인 사물에서부터 요술이라는 환영까지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의 사유가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대의미는 당시 조선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존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판첸 라마와의 만남입니다. 네. 중화 사상이라는 단 하나의 세계관에 갇혀있던 조선 사절단에게 티베트는 그냥 미지의 오랑캐 나라였을 뿐이었죠. 이 만남이야말로 1000개의 얼굴이라는 주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이라는 좁고 단일한 우주가 전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또 다른 우주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죠. 충돌. 다른 사신들은 이 만남을 불쾌해하고 두려워할 때 연암을 편견 없는 눈으로 그 낯선 문화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록 자체가 그의 정신이 얼마나 자유롭고 열려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결국 3부의 여정은 이렇습니다. 외로운 늑대였기에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연암은 클리나메니아는 우연한 계기로 먼 길을 떠나게 됐고 그 길 위에서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1000개의 얼굴과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그의 여행은 단순히 공간을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닫혀있던 생각의 경계를 허물고 정신의 영토를 무한히 확장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 책을 통해 연암의 여정을 따라가 뵀는데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각자의 조선이라는 익숙한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상치 못하게 마주쳤던 열한은 어디였나요? 계획된 길에서 잠시 벗어나 낯선 세계와 마주했던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4부를 통해 연암의 세계를 더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 탐험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미숙 작가의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정말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맞아요. 바로 4부 범람하는 유머, 열정의 패러독스로 한번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드디어 4부네요. 사실 이 부분에서 연암 박지원의 진짜 매력이 뭐랄까 폭발한다고 들었어요. 그냥 재치 있는 문장가가 아니라 정말 시대를 향해서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그런 사상가의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가 바로 그 지점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연암의 유머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는 무기가 됐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한 진짜 문명은 뭐였는지,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탐사해 보시죠. 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3가지 흐름으로 진행될 텐데요. 첫째는 연암에게 유머가 도대체 뭐였나? 그리고 둘째는 그 유머로 어떻게 기존 상식을 파괴했나? 파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그 파괴된 자리에 세우려고 했던 새로운 가치는 뭐였는지 이 순서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유머는 나의 생명. 이걸로 시작해 볼까요? 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일화가 바로 판첼라마 대소동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죠. 당시 조선 사신단이 청나라 황제 명으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판첼라마에게 절을 해야 하는, 그렇죠. 이건 외교적 대참사 직전의 상황이었던 거죠.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럼요. 당시 조선은 스스로를 중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 즉 소중화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 사람들한테 오랑캐의 종교 지도자에게 머리를 조아려라. 이건 자존심을 그냥 통째로 내던지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사신단 전체가 패닉에 빠진 거죠. 책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생생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술이 덜 깬 사람들처럼 허둥지둥 됐다고 하잖아요. 네네. 심지어 망하려고 작정을 했나?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연암은 혼자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연암의 비범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국가적 치욕이라고 발을 동동 구를 때 연암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기막힌 기회인걸? 기회요? 네. 만약에 이 일로 정사나 부사가 파면당해서 유배라도 가게 되면 자기도 그 사람들 따라가면서 평생 못 가볼 줄 알았던 서촉이랑 강남 땅을 구경할 수 있겠다?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아니 잠깐만요. 솔직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처음 든 생각은 이 사람 좀 냉소적인 거 아닌가였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네.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데 다들 심각한데 혼자서 자기 여행 계획이나 짜고 있으니까요. 이게 그냥 현실 도피나 시니컬한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책에 말하려는 핵심이거든요. 연암의 태도는 냉소나 회피가 아니에요. 저자가 말하는 호모 루덴스, 즉 놀이하는 인간의 면모를 보여주는 겁니다. 호모 루덴스. 네.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도 자기 자신을 그 상황에서 분리해서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자체를 하나의 흥미로운 구경거리, 놀이판으로 바꿔버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확 매몰되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이야, 이 상황 참 재밌게 돌아가네 하고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게 엄청난 내공이 필요한 태도예요. 자의식이나 위선, 명분 같은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하죠. 심지어 연항은 하인을 불러서 이 좋은 날 술이 빠질 수 없지 이러면서 축하주를 사오라고까지 시켜요. 와, 그 위기 상황을 축하할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합니다. 책에서는 이런 연함의 태도를 무심한 능동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개념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자신을 비울 수 있는 무심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낯선 상황이나 사람과도 스스럼 없이 접속할 수 있는 능동성을 갖게 됐다는 의미죠. 여기서 저자가 들레즈, 가카리 개념을 빌려와서 설명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어요. 홈파인 공간과 매끄러운 공간이라는 개념이요. 그 부분 솔직히 그냥 지나쳤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홈파인 공간은 쉽게 말해서 길이 딱 정해진 공간, 즉 규칙이나 위계가 지배하는 딱딱한 공간을 말해요. 당시 사신단의 외교 무대가 바로 그런 곳이었죠. 네, 정해진 틀이 있는. 반면에 매끄러운 공간은 사막이나 바다처럼 정해진 길이 없어서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뜻합니다. 연암의 유머는 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이분법에 갇힌 딱딱한 홈파인 공간을 아, 이 기회에 강남 구경이나 해볼까? 이런 상상력이 넘실대는 유연한 매끄러운 공간으로 확 바꿔버리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경직된 사고의 틀을 깨고 자유로운 유목민처럼 사유하는 힘. 그게 바로 연암 유머의 본질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런 태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즐거움을 넘어서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도구가 됐다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제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시선의 전복, 봉상스의 해체. 맞습니다. 연암의 유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상식, 책에서는 이걸 봉상스라고 표현하죠. 이걸 통째로 뒤흔들어 버립니다. 네. 가장 유명한 예가 압록강을 건너서 그 광활한 요동벌판을 처음 봤을 때 일하죠. 아, 참 좋은 울음터로구나. 그 유명한 구절이요. 보통 그런 장대한 풍경을 보면 와, 장엄하다, 가슴이 뻥 뚫린다 이런 감탄이 먼저 나올 텐데 느닷없이 울음터러니 진짜 엉뚱하잖아요. 바로 그 엉뚱함이 연암식 사유의 핵심입니다. 그는 그 넓은 벌판에서 슬픔의 눈물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터뜨리는 첫 울음, 가장 원초적이고 순수한 생명의 외침을 떠올린 거예요. 아, 그런 의미였군요. 네, 장엄한 풍경은 감탄해야 한다. 나는 이 당연한 감정의 연결고리를 그냥 툭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기존 상식을 해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기서 책이 봉상스라는 프랑스 철학 용어를 가져오던데 이게 우리가 보통 쓰는 상식, 커먼센스와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봉상스는 그냥 모두가 아는 사실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사회의 지배계층이나 권력이 규정해놓은 바람직하고 올바른 생각. 아, 의심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견고한 가치체계를 의미해요. 뭐 충효나 명분처럼요. 연암은 좋은 울음터라는 이질적인 표현을 통해서 장엄한 자연은 이렇게 느껴야 해 라는 식의 봉상스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익숙한 것을 완전히 낯설게 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시선의 전복이군요.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예시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조선 사신 일행을 청나라 시골 아전의 눈으로 묘사한 부분이요. 그렇죠. 한밤중에 들이닥친 조선 사신단을 그 집의 18살 젊은 주인의 시점으로 서술하는 대목. 네. 스스로는 문명국의 점잖은 선비라고 생각했던 그 사신단이 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그냥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온 오랑캐 무리의 아수라장 그 자체였습니다. 묘사가 정말 신랄하죠. 위험 있다고 생각했던 선비의 의관은 연극배우 옷 같아 보이고 맞아요. 상투 튼 모습은 웬 중들이냐는 소리를 듣고요. 이건 그냥 재미를 위한 묘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건 아주 강력한 비판입니다. 이런 시점 변환을 통해서 연암은 독자, 그러니까 당시 조선의 양반들에게 거울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 눈에는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소중화 의식이라는 굳건한 봉상스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소중화 의식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이게 당시 조선 사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명나라가 망한 뒤에 이제 중화 문명의 정통성은 오직 우리, 조선에만 있다는 선민의식이에요. 네, 우리만 남았다. 그렇죠. 청나라는 힘이 셀지 몰라도 근본은 오랑캐라고 멸시했죠. 연암은 바로 이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인 시선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판첸나마가 선물한 불상을 똥이나 오물처럼 여기면서 몰래 팔아버리는 사신단의 모습을 통해서요. 맹목적인 이념에 사로잡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추해질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거죠.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연암은 유머와 시점 전환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당대의 견고한 상식과 이념, 즉 봉상스와 소중화 의식을 해체하려고 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존의 가치를 전부 부수기만 했다면 좀 허무주의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이 모든 걸 해체한 뒤에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핵심, 문명은 기와 조각과 똥고름에 있다.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아, 연암은 파괴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기준으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제시한 사람이죠. 기와 조각과 똥걸음의 문명이 있다니 이 말 자체도 엄청난 역설인데요. 보통 문명이라고 하면 화려한 궁궐이나 발전된 제도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연암이 청나라에서 발견한 진짜 문명의 힘은 그런 거창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버려진 기와 조각 하나로 벽돌을 대신하고 길거리의 말똥 한 줌도 그냥 두지 않고 땔감이나 거름으로 쓰는 청나라 백성들의 생활력과 실용정신에 주목했어요. 아, 쓸모없어 보이는 것들조차 허투루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그 지혜와 부지런함이야말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진짜 문명의 저력이라고 본 겁니다. 관념이 아니라 현실을, 그것도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을 들여다본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 조선의 지배층은 청나라를 오랑캐라고 멸시하면서 정신적 우월감에 빠져 있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조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한데 청나라 백성들의 삶은 훨씬 풍요로웠으니까요. 그래서 연암은 외칩니다. 모두가 오랑캐다. 우리 조선도 원래 동쪽 오랑캐, 공인인데 대체 누가 누구를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하느냐는 통렬한 일갈이죠. 오랑캐라는 그 위계 자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네요. 중요한 건 혈통이나 명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실질적인 힘이다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책에서는 이것을 이용우생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말 그대로 도구를 편리하게 사용해서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실학의 핵심 사상이죠. 네. 연암에게 문명의 척도는 공허한 이념적 명분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삶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연암이 그토록 수레나 벽돌의 사용을 강조했던 거군요. 그게 바로 이용후생의 구체적인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허생전의 문제의식도 결국 여기에 맞닿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허생전에서 허생이 북본론을 주장하는 이완대장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인재를 추천할 테니 임금께 아래어서 삼고초려하게 할 수 있겠어? 네. 하지만 이완은 어렵다고 하죠. 결국 허황된 북본론이라는 명분만 내세울 뿐 그걸 실천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지배층이 위선을 꼬집은 겁니다. 아, 진짜 나라를 위하는 길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을 낫게 만드는 작은 지혜와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것. 이것이 연암이 열하일기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연암 박지원이라는 인물이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지네요. 그는 유머라는 아주 유쾌한 도구를 썼지만 그 칼날은 당대의 가장 신성한 가치들을 향해 있었던 누구보다 진지하고 치열했던 사상가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유머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끊임없이 낯설게 바라봤고 그 낯선 시선을 통해 기존의 모든 권위와 상식을 전복시키려 했던 뭐랄까 혁명가에 가까웠죠. 네. 책의 저자는 연암의 이런 역설적인 문제 제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공허함과 맹목에도 여전히 비수처럼 날카롭다고 지적하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정말 공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당신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연암이 소중화라는 거대한 명분에 사로잡힌 조선을 비판했듯이 혹시 오늘날의 우리도 성공, 혁신, 국익 같은 거창한 명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요? 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기와 조각과 똥거름 같은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5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를 통해 연암 사상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험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바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이 책의 해설서에서 다루는 백미라고 할 수 있는 5부, 내부에서 외부로, 외부에서 내부로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연암의 생각이 어떻게 모든 경계를 그냥 부수고 넘나드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심장부 같은 곳이거든요. 그렇죠.
흔히 열하일기를 위대한 기행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사유의 여정이라고 봐야죠. 사유의 여정이요? 네. 연암의 생각은 결코 한 곳에 머무르질 않아요. 끊임없이 기존의 틀을 의심하고 해체하고 또 재구성하거든요. 아, 아마 오늘 이 오부를 따라가다 보시면 열하일기가 왜 단순한 여행 기록이 아니라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위대한 사상서인지 그 이유를 정말 몸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적 모함의 첫걸음, 사이에서 사유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파트의 시작을 여는 문장이 참 독특해요. 연암의 절친이었던 이덕무의 글인데 말똥구리는 스스로 말똥을 아껴 여용의 여유주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아니 이게 처음 들으면 좀 뜬금없잖아요. 말똥구리한테는 말똥이 최고다 이건데 이게 연암 사상이랑 무슨 큰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선언인 거죠. 선언이요? 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생각의 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등급을 매기고 줄을 세우는 그 위계 질서를 통째로 거부하는 말이거든요. 아... 세상에는 절대적인 중심도 절대적인 척도도 없다는 선언이에요. 신과 인간, 중화와 오랑캐처럼 모든 걸 위아래로 나누던 중세적 세계관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각자의 세상에서는 각자가 중심이다. 뭐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말똥구리의 세계에서는 말똥이 여유주고 용의 세계에서는 여유주가 최고일 뿐 둘 사이에 우열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는 그것이 놓인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아주 현대적인 생각의 출발점이죠. 와... 그러고 보니까 요즘 SNS 보면서 남의 화려한 삶이랑 내 삶을 막 비교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내 말똥의 가치를 잃고 남의 여의주만 쳐다보는 꼴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연암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어요. 특히 열하일기의 명문장으로 꼽히는 상기, 즉 코끼리를 본 기록에서 이 생각이 폭발합니다. 아, 코끼리 이야기요? 네. 연암이 열하에서 처음 본 그 거대한 코끼리 앞에서 충격에 빠지죠. 그리고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은 세상 이치를 하늘이 정해줬다고 믿지만 저 코끼리만 봐도 우리는 아는 게 거의 없다. 눈에 보이는 코끼리 한 마리의 진정한 모습도 모르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이나 천하 만물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가 하고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사실로 세상 전체를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소스에 나오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던데 먼저 화살을 쏘아놓고 화살이 꽂힌 곳에다 관역을 그리는 꼴이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아는 것만 진리다고 믿는 태도를 정확히 꼬집는 말이죠. 연암이 코끼리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세계에 고정된 실체나 법칙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는 고정된 관역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는 흐름 그 자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연암의 글을 보면 유독 경계에 있는 표현들이 많군요. 맞아요. 읽다 보면 좀 뭐랄까 답답할 때도 있더라고요. 연기도 아니며 안개도 아니요. 흰 듯도 하고 검은 듯도 한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를 안 내리고 애매하게 넘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애매함이 연암 사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요? 뭔가를 이것은 A다 라고 규정하는 순간 살아있는 흐름은 박제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연암은 일부러 독자들을 그 경계, 즉 사이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머물게요. 네, 연기도 아니고 안대도 아닌 그 모호한 상태를 계속 보게 만들면서 쉽게 결론 내리지 말고 대상의 다층적인 모습을 계속 사유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이에서 사유하기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게 고정된 척도를 거부하고 사이에서 생각하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당대의 현실을 보는 눈도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모두가 오랑캐라고 손가락질하던 청나라나 절대 진리로 여겼던 주자학 같은 것들을 연암은 과연 어떻게 봤을지 궁금해지네요.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인 세계의 첨점, 천하, 주자, 서양으로 연결되는군요. 네, 연합이 당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붙잡고 실험했던 세 개의 핵심 키워드죠. 먼저 천하의 형세,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부터 보죠. 당시 조선 사대부들은 거의 모두가 북벌론을 외치면서 청나라를 증오했어요. 네, 명나라에 대한 의리, 이런 대의명분에 갇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 아니었을까요? 나라를 침략했던 적이고 오랑캐니까요. 감정적으로 배척하는 게 자연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연암은 그 감정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힘의 역학을 냉정하게 읽어냈습니다. 힘의 역학이요? 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청나라가 왜 한족에게는 복종의 의미로 변발을 강요하면서 조선에는 강요하지 않았을까? 대부분은 조선을 존중해줘서라고 생각했지만 연암의 분석은 달랐습니다. 이건 조선이 가진 문약함, 즉 허례허식에 빠진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거죠. 와, 일부러 그냥 뒀다는 건가요? 그렇죠. 굳이 건드려서 자극할 필요 없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방치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걸 간파한 겁니다. 와, 소름이 돋네요. 우리를 봐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무력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다니. 이건 단순한 적개심이 아니라 완전히 전략가의 시선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청나라 내부의 복잡한 구도, 즉 만주족 황실과 몽골, 티베트, 그리고 다수의 한족 지식인들 사이에 묘묘한 긴장관계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그냥 우리 편 나쁜 놈 이렇게 본 게 아니군요. 네, 각 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힌 거대한 체스판으로 본 거죠. 그런 날카로운 시선은 주자학을 볼 때도 마찬가지였겠네요. 당시 조선은 주자학이 거의 종교와도 같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더 흥미롭습니다. 청나라 황실 역시 주자학을 공식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 조선의 선비들은 오랑캐도 결국 성인의 학문을 따르는구나 하고 내심 반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연암은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본질이요. 청나라가 진짜 주자학을 믿어서가 아니라 온천하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아, 한족 지식인들을 통제하려고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이념을 역이용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이런 속내도 모르고 중국에서 주자학과 조금이라도 다른 견해만 들리면 사문난적이다, 이단이다 하면서 길길이 날뛰는 거죠. 연암은 이런 편협함을 정말 한심하게 생각했어요. 네. 소스에서 옹정제의 조서를 인용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단을 배척해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도라면 그건 진짜 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연암은 바로 이런 도그마의 허약함을 비판했던 겁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서양인데 이건 좀 의외네요. 18세기 조선의 학자가 서양에 대해 얼마나 알았을까 싶은데요. 당시 동아시아 엘리트들에게 서양은 두 가지 코드로 인식됐어요. 하나는 풍금이나 망원경 같은 신기한 과학기술, 다른 하나는 천주교라는 종교였죠. 아, 연암 역시 과학기술에는 엄청난 호기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냉소족이요? 네, 특히 천당과 지옥 이야기를 불교의 윤회설 아류 정도로 보면서 유치한 수준이라고 그냥 일축해버리죠. 지금 시각에서 보면 좀 오만한 태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군요. 그게 핵심입니다. 18세기는 아직 서양이 동양을 압도하기 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혹은 약간 아래의 시선으로 서양을 평가하는 옥시덴탈리즘이 가능했던 거죠. 아, 훗날 심해 관계가 역전되면서 서양이 동양을 신비화하는 오리엔탈리즘이 등장하는 걸 생각하면 참 역사의 아이러니가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경계를 허물고 국제 정세의 이면을 꿰뚫어 본 연암의 사유가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소스를 보면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견 중심주의, 그리고 심지어 나라는 주체 자체를 넘어서려고 했다고요. 이건 거의 현대 철학에서나 다룰 법한 주제인데 200년 전의 학자가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걸까요? 그게 바로 연암이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인 이유죠. 그 시작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연암이 중국 선비들과 지구가 돈다는 지전설에 대해 토론을 벌이려고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 네. 그런데 연암의 주장은 단순히 지구는 돈다 해서 그치지 않아요. 그는 지구는 살아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구가 살아있다니요? 그건 좀 비과학적인 주장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연암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생명도 없는 흙덩어리가 수억만 년 동안 어떻게 썩지도 부서지지도 않고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스스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연암의 진짜 비판이 시작돼요. 그는 서양인들이 지구가 돈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는데 그 이유가 정말 기발합니다. 뭔데요? 세상을 측정하고 분석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이 땅덩어리를 말뚝처럼 한 곳에 고정시켜 놓으려는 사고방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와,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생명체,
흐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해부하고 지배하기 위한 대상이나 자원으로 본다는 비판이군요. 정확합니다. 18세기에 이미 서구 근대 문명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포착한 거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인간 사물 이분법을 넘어서는 사유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과 사물의 본성은 같다고까지 주장하는데 이 생각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가 바로 그 유명한 호질, 호랑이의 꼬지즘입니다. 아, 저도 정말 충격적으로 읽었던 작품입니다. 위선적인 유학자 북곽 선생이 호랑이에게 잡히는데 호랑이가 인간의 위선을 조목조목 꾸짖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 꾸짖음이 정말 통렬하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하나 인용해 볼게요. 호랑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간들은 온갖 것을 훔치면서 의롭다 하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면서 어질다고 한다. 무릇 천하의 가장 큰 도둑은 인간 너희들이다. 와, 이 대목을 읽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죠. 우리가 만든 도덕,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이고 자기 기만적인지를 호랑이의 목소리를 빌려 완벽하게 폭로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주의라는 가장 단단한 감옥을 그렇게 부수는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관문은 결국 나 자신이겠네요. 이 나라는 자아는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 클라이맥스가 바로 열하일기의 대단원, 밤중에 목숨을 걸고 9번이나 강을 건너는 장면입니다. 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집채만한 물결이 덮쳐오는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이죠. 모두가 공포에 떠는 그 순간 연암은 아주 기이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이죠? 나는 이 물을 땅이라 생각하리라. 이 물을 내 옷이라 생각하고 내 몸이라 생각하고 마침내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아, 이건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는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나와 세계를 구분하는 모든 경계를 의도적으로 허물어버리는 수행 과정인 거죠.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사라지는 순간을 향해 가는 거군요. 네. 그리고 마침내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나요? 9번째 강을 건넜을 때 연암은 귀가 먹먹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세차게 들리던 강물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나라는 분별심, 세상을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던 그 의식이 사라지자 소음 역시 사라진 겁니다. 우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물화일체의 경지를 체험한 거죠. 와, 열하일기가 주는 이 강렬함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된 이름, 고정된 자아라는 중력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여정. 그것이 바로 연암이 보여준 노마드적 사유의 본질입니다. 오늘은 연암 박지원의 사상이 어떻게 고정관념의 경계를 부수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네. 말똥구리에서 시작해서 코끼리를 거쳐 당대의 세계 질서를 꿰뚫어보고 마침내 인간과 나라는 한계까지 넘어서는 이 거대한 지적 여정은 2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큰 영감과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암과 다산이라는 주제로 연암과 동시대를 살며 중세의 외부를 사유했던 또 다른 거인 다산 정약용과 연암을 비교하면서 두 위대한 사상가가 각자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암이 200여 년 전 오랑캐, 중화, 인간이라는 그 견고했던 생각의 틀을 넘어설 수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의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조선 후기의 두 거인이죠. 연암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을 비교 분석한 글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선 후기 실학자 하면 이 두 사람을 그냥 한데 묶어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두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라벨을 잠시 떼어내고 두 사람이 걸어간 길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달랐는지 그 서로 다른 우주를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차이에 집중하는 게 오늘 탐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내주신 이 분석 자료가 두 사람이 당대의 그 낡은 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바깥을 사유했는지 그 두 개의 다른 경로를 아주 잘 추적하고 있거든요. 아, 두 개의 다른 경로요? 네, 우리는 보통 비슷한 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어떨 때는 그 차이점을 아주 날카롭게 들여다봐야 비로소 각 인물의 진짜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긴 그래요. 뭐 권력을 대하는 태도,
글을 쓰는 목적, 그리고 당시의 신문물이었던 서학을 받아들이는 방식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달랐던 두 사람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이 분석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비유부터가 정말 강렬하더라고요. 연암에게는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계속 멀어지려는 원심력이, 그리고 다산에게는 어떻게든 중심으로 파고들려는 구심력이 작용했다는 건데요. 네, 바로 그 표현이요. 이건 뭐 단순히 정치적 입장의 차이 이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세상을 마주하는 근본적인 벡터 자체가 달랐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확합니다. 그 벡터의 차이가 두 사람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암 박지원은 태생적으로 권력의 언저리를 맴돌고 그 중심부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인물이죠. 네네. 젊은 시절에 과거 시험장의 그 아수라장을 한번 보고 나서는 글쎄요, 과거 알레르기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시험을 기피했어요. 과거 알레르기 증후군요. 아, 표현이 재밌네요. 네. 심지어 자기 아들들이 과거를 통해서 출세하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고 공공연히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아니, 당시 선비에게 과거 시험이 거의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걸 거부했다는 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 보면 이런 일화도 나와요.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는 날 다른 아버지들처럼 합격 기원하면서 막 노심초사한 게 아니라요. 네. 너무나 태연하게 짐을 꾸려서 연암골, 자기 거처로 그냥 훌쩍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권력, 출세, 명예 같은 그런 중심부의 가치들로부터 의식적으로 멀어지려는 힘, 그 원심력이 그의 삶을 이끌었던 거죠. 반면에 다산 정약용은 그야말로 정반대의 힘, 즉 구심력의 화신이었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개혁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었고, 물론 정조사 후에 18년이라는 정말 끔찍한 유배 생활을 겪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단 한순간도 그 권력의 중심, 한양을 떠난 적이 없었다. 이 분석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다산은 몸은 강진이라는 변방이 묵혀 있었지만 그 펜 끝은 항상 국가 경영의 심장부를 향해 있었거든요. 아, 유배지에서 쓴 그 방대한 저술들, 목민심서, 흠음신서, 그리고 국가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려 했던 경세유표 같은 것들이 다 그 증거죠. 그는 자기가 겪는 고통을 그냥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이걸 국가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는 어떤 공적인 사명감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네네. 어떻게든 다시 중심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 이 강력한 구심력이 그의 학문과 삶을 지탱했던 겁니다. 와우. 한 사람은 계속해서 중심에서 달아나려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리 밀려나도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권력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랐다면 세상을 향해서 쏘아올리는 그 글이라는 화살의 모양도 완전히 달랐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요? 뭐할따 연암의 글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변화구 같고 다산의 글은 관역을 향해 그냥 직산으로 날아가는 강속구 같다고 할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이 분석이 딱 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연암을 표현기계, 다산을 혁명시인에 빗대고 있거든요. 표현 기계와 혁명 시인. 네, 연암의 글쓰기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딱 던지기보다는 여러 겹의 의비를 이렇게 둘러쳐서 독자가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로 계산된 장치에 가깝다는 거죠. 아,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바로 양반전이죠. 저도 사실 학창 시절에 배울 때는 그냥 양반사회 풍자한 글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구조가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맞아요. 가난 때문에 양반 신분을 팔아버린 그 양반 대신에 신분을 산 부자에게 관아가 두 종류의 양반 징서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첫 번째 증서는 양반이 지켜야 할 온갖 허례허식하고 금기사항만 그냥 가득 나열돼 있죠. 새벽에 일어나 등불 켜고 앉아서 눈은 코끝을 보고 아, 맞아요. 주림 참고 추위 견디고 가난 타령 아에 말며 뭐 이런 고리타분한 내용들 뿐이고요. 네, 이걸 본 부자가 이게 무슨 양반이냐고 실망하니까 관아가 두 번째 증서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거기엔 이제 양반이 누릴 수 있는 온갖 특권과 수탈의 방법이 아주 적나라하게 적혀 있어요. 이웃집 소를 끌어다 먼저 밭을 갈고 마을 사람을 잡아다 자기 밭 기물 매게 해도
누가 감히 거역하지 못한다 이런 식이죠. 결국 연암은 뭐 양반은 이래야 한다거나 양반은 나쁘다 이렇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네요. 네, 전혀요. 이 두 개의 모순된 문서를 그냥 나란히 보여주면서 독자한테 대체 양반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의미가 막 사방으로 분사되는 느낌이에요. 바로 그게 표현 기계로서의 연암의 방식입니다. 반면에 다산에게 글쓰기는 그런 유희의 공감이 아니었어요. 아, 그에게 글은 오직 하나의 목표, 즉 천리의 공적인 올바름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따라서 봉건적인 수탈에 대한 분노, 굶주리는 민중에 대한 연민을 아주 절절하게 담아내죠. 네. 그의 시를 보면 관리들의 탐욕에 모든 걸 빼앗기고 갓난아기랑 같이 강물에 몸을 던지는 안악의 비극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다산에게 글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칼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산이 당시 유행하던 폐사소품 문체를 그렇게 격렬하게 비판했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음탕한 곳에 마음을 두고 비분한 곳에 눈을 돌려 혼을 녹이고 애간장을 끝낸 말이라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다고 나오던데요. 근데 이 폐사소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글이었나요? 네. 그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폐사소품은 기존의 그 딱딱하고 교훈적인 유교적 글쓰기에서 벗어난 글들이에요. 개인의 내밀한 감정이나 일상의 소소한 발견, 혹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담아낸 거죠. 아, 요즘으로 치면 약간 개성 있는 에세이나 짧은 칼럼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비슷합니다. 당시 노론 명문가 자제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는데 연암 역시 이 흐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다산의 비판은 단순히 문학적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연암과 그 주변 인물들의 글쓰기 방식 자체를 겨냥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공적인 올바름을 위한 글만 가치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 삭막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뭐 문학이 주는 개인적인 위로나 즐거움 같은 건 완전히 무시된 거 아닌가요? 다산은 정말 그런 걸 전부 사사로운 욕망으로 치부했던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물론 다산도 인간적인 감정의 가치를 몰랐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정말 극심한 혼란기였고 백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현실을 보는 지식인으로서 한가롭게 개인의 감성을 노래하거나 말재주로 부리는 건 일종의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에게 글은 세상을 바로잡는 경세의 도구였기 때문에 목적 없이 기교에만 치우친 글은 그 자체로 공적인 도리를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보였던 거죠. 글을 대하는 근본 철학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공적인 사명감과 개인적인 탐구의 자유, 이 충돌하는 두 가치가 18세기의 뜨거운 감자였던 서학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석이 정조시대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두 개의 진원지로 방금 이야기한 노론 계열의 폐사소품과 남인 계열의 서학을 꼽거든요. 다산은 남인 가문 출신으로 서학이 조선에 퍼져나가던 바로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기서 서학이라고 하면 보통 천주교를 떠올리게 되는데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좀 더 넓은 의미였다고 봐야겠죠. 네, 그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서학은 천주교 교리뿐만 아니라 서량의 과학, 천문학, 수학, 지리학, 기술까지 다 포함하는 훨씬 광범위한 개념이었습니다. 아하. 하지만 다산과 그 주변 남인 지식인들에게는 그 신앙적, 철학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들은 서학을 통해서 기존 성리학적 세계관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의 형제들은 순교하거나 옥사했고 다산 자신도 평생을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서학이 다산에게는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신념의 문제였다면 연암에게는 이게 또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 같네요. 열하일기를 보면 그가 연경에 가서 천주당을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문 목적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아니었다? 네, 그는 천주당에 설치된 그 풍금, 즉 파이프 오르간 소리를 듣고 벽에 걸린 그림의 원근법을 신기해하고 망원경이나 자명종 같은 서양의 과학기술과 문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은 겁니다. 아, 즉 서학을 내면화해야 할 신앙체계가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해야 할 외부의 흥미로운 지식체계로 대한 거죠. 열하일기에 남긴 그의 감상평이 그 태도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야소, 즉 예수는
중국의 군자나 토번의 라마승과 비슷한 존재다라고 평가하는 대목이 있죠. 네, 그렇죠. 예수를 구세주나 신의 아들로 보는 신앙적 관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요. 철저히 외부인의 시선으로 자기가 아는 문화적인 범주 안에서 비교하고 이해하려는 인류학자 같은 태도랄까요? 바로 그겁니다. 다산이 서학의 교리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과 세계관을 재구성하려고 했다면 연암은 서학을 자신과 다른 문명의 시스템으로 보고 그 차이점을 탐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암에게 서양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비교하고 분석할 또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였던 셈이죠. 네. 결국 이 문제에서도 다산은 안으로 파고드는 구심력을, 연암은 거리를 두고 밖에서 맴도는 원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정리해보면 권력을 대하는 태도부터 글쓰기의 목적, 새로운 사상을 마주하는 방식까지 두 사람은 정말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길을 걸었군요. 네, 그래서 이 분석이 내리는 최종 결론이 그들은 만나지 않았다. 이 단언적인 문장이네요.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학문적인 접점도 있었을 텐데 만나지 않았다는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들의 길이 물리적으로 교차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이 두 사람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상징적인 증거라는 분석입니다.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을 떠돌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했던 연암의 원심력과 변방에 내쳐져서도 끝까지 중심을 향해 목소리를 냈던 다산의 구심력. 네. 이 두 개의 벡터는 어쩌면 애초에 만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이 분석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흔히 두 인물이나 사물을 비교할 때 비슷한 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하나로 묶으려는 동일성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데 그 차이를 보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맞아요. 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오늘 탐구의 가장 중요한 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여러분께도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실학자라는 하나의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인물들을 무심코 묶어왔을까요? 그 편리한 라벨 뒤에는 연암과 다산의 경우처럼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수많은 개별적인 우주가 존재할 겁니다. 아, 그 차이를 발견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역사는 평면적인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입체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함께하는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자, 보내주신 책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이네요. 그동안 저희가 본편을 쭉 따라가면서 연암 박지원의 여정, 또 그 사유를 정말 샅샅이 훑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여정의 대미를 장식하는 책의 부록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책에서 부록이라고 하면 그냥 참고자료 겠거니 하고 휙 넘기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책의 부록은 단순한 덧붙임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가 이 책 전체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는지 그 핵심적인 관점이랑 메시지를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일종의 해제이자 선언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와, 선언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롭네요. 말씀하신 대로 부록을 보니까 저자가 직접 200년의 시간을 거슬러서 연암의 길을 따라 나선 두 번의 여행기도 있고요. 네, 있죠. 또 열알기 등장인물 분석, 그리고 현대 철학 용어로 연암을 분석하는 해설까지 정말 알차게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부록들을 통해서 저자가 연암의 텍스트에서 궁극적으로 뭘 발견했고 그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깊은 속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나의 열알기, 그러니까 저자의 여행기부터 시작해보죠. 2003년 그리고 2012년 거의 10년 간격을 두고 두 차례나 연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네. 근데 시작부터 좀 재밌는 게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스스로를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밝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부분이 인상적이죠. 이게 그냥 겸손이 아니라 이 여행의 성격을 딱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 아닐까요? 보통 관광객의 시선이랑은 좀 다르게 접근하겠다. 이런 의도처럼 들리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자가 천안문이나 자금성 같은 그런 번듯한 유적지보다 허름한 뒷골목에서 더 큰 감흥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아닌 거죠. 200년 전에 연암이 청나라에 발전된 문물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있는 깨진 기와 조각과 똥꼬름에서 진짜 현실을 읽어냈던 것처럼요. 아, 저자 역시 잘 포장된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날것 그대로의 현실에 집중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입니다. 말하자면 연암의 시선을 그대로 장착하고 떠난 여행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2003년의 첫 여정이 훨씬 더 인상 깊게 다가오네요. 심량에 도착하자마자 거센 황사바람을 만나는 장면부터가 딱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았죠. 이게 그냥 날씨가 안 좋았다 이게 아니라 연암이 영웅들의 싸움터라고 불렀던 그 요동벌판의 거대하고 압도적인 자연을 온몸으로 그냥 마주하는 경영이었겠구나 싶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정점이 바로 수양산을 찾아가는 대목이에요. 아, 수양산. 백이 숙제 고사로 유명한 바로 그 산이요? 네. 우리한테 수양산은 충절, 이런 고고한 이미지로 각인된 일종의 관념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저자 역시 그런 기대를 품고 찾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책 묘사를 보면 정말 나무 한 폭이 붙는 황토더미 위에 강철 공장이 시뻘건 불을 내뿜고 있었다고 하죠. 바로 그거예요. 역사적인 상징성은 뭐 온데간데 없고 그냥 치열한 산업 현장만 남아 있었던 거네요. 수양산은 없다. 백이 숙제도 없다. 다만 거기엔 사람이 살고 있을 뿐. 와.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실망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방법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방법론이요? 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역사, 신화, 이념이라는 그 껍데기를 의도적으로 벗겨내고 그 자리에 있는 구체적인 현실, 즉 사람의 삶을 직시하려는 태도. 청취자분들께서도 어떤 상황을 분석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볼 만한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신화 속 수양산인가? 아니면 현실의 강철 공장인가? 하고요.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이 일화의 무게가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9년 뒤인 2012년의 두 번째 여행은 분위기가 좀 달랐다고요? 네, 좀 달랐죠. 친구, 동료들이랑 같이 떠난 좀 더 여유로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저자가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을 발견하죠. 네, 바로 북경에서 만난 슬리퍼 신은 운전기사입니다. 아, 이분 이야기도 재밌었어요. 네, 북경에 집이 세 채나 있는 농업대학 관리 직원인데 방학 때 친구 도와주려고 운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아주 자유분방해요. 더우니까 윗옷을 그냥 훌렁 벗고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고요. 네. 권위나 체면, 타인의 시선 같은데 전혀 얽매이지 않는 모습이죠. 아, 그러고 보니 연암이 청나라의 힘을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의 실용적인 삶의 태도에서 발견했다고 했잖아요. 정확합니다. 저자도 이 운전기사의 모습에서 21세기 중국의 진짜 힘을 발견했다 이런 거군요. 21세기 중국의 장관은 상의 실종과 슬리퍼에 있다는 저자의 선언이 바로 그 의미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거대 담론이나 무슨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그냥 한 개인의 생기발랄함과 실용성, 그것이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라는 통찰인 거예요. 결국 저자의 두 여행은 200년 전 연암이 들였던 것처럼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현실의 미세한 결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 부록에 실린 이 여행기는 독자들한테 자, 이제부터 당신도 이런 시선으로 열하일기를 읽어야 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뭐랄까 일종의 튜토니얼인 셈이죠. 저자의 여행기가 연암처럼 보는 법에 대한 훈연이었다면 이제 이어지는 다른 부록들은 우리가 뭘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등장인물 캐리커처부터가 딱 그래요. 이거 보니까 무슨 영화 캐스팅보드를 보는 것처럼 인물들 특징을 명확하게 요약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열하일기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 로드무비 같거든요. 아, 로드무비 딱 맞는 비유네요. 이 부록이 그 인물들의 관계랑 역할을 한눈에 파악하게 도와주죠. 예를 들어 연암의 두 하인, 장복이랑 창대를 한번 보죠. 네네. 책에서는 이들을 환상의 2인조라고 묘사하는데 이게 그냥 웃음을 주는 감초 역할,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은 연암의 좀 현학적이고 관념적인 사유가 땅에 발을 붙이게 하는
현실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아, 맞아요. 연암이 벽돌의 효용성에 대해 막 열변을 토할 때 하인 창대가 옆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벽돌은 돌만 못하고 돌은 잠만 못하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바로 그거죠. 심오한 논의보다 당장의 잠이 더 중요하다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목소리. 이런 대비가 열하일기를 더 입체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사절단의 총책임자였던 삼종형 박명원은 연암한테 여행의 기회를 준 든든한 후원자이면서도 동시에 그가 넘지 말아야 할 제도와 임무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또 열하에서 국경을 넘어서 지적인 우정을 나눈 한족 선비 왕민호 같은 인물은 연암의 사유가 얼마나 열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죠. 이렇게 각 인물들의 역할을 미리 파악하고 본문을 읽으면 텍스트의 여러 층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제 어쩌면 이 부록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일 수 있는 주요 용어 해설로 넘어가 보죠. 네, 그 부분. 리좀, 클리나멘, 탈영토화. 이런 현대 프랑스 철학 용어들이 막 등장해서 솔직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셨을 수 있죠. 18세기 고전을 읽는데 왜 이런 개념들이 필요한 걸까 싶더라고요. 이 책이 단순한 고전 해설서가 아니라 21세기의 시선으로 연암 사상을 재발견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발견이요? 네, 저자는 들레즈나 가타리 같은 현대 철학자들의 개념을 연암이라는 거대한 산을 탐사하기 위한 최신 등반 장비처럼 활용하는 거예요. 아, 등반 장비. 비유가 재밌네요. 그냥 연암은 대단했다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대신에 그의 사상이 2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현대적인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리좀이라는 개념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책에서는 열하일기의 문제적 특성을 설명하는데 이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거 좋은 예입니다. 리좀이라는 말이 좀 학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워요. 네. 보통의 고전적인 글, 예를 들어 여행기는 하나의 큰 줄기, 즉 여정에서 명확한 가지, 챕터들이 뻗어나가는 나무 같은 구조를 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위계가 딱 있죠. 근데 열하일기는 잔디나 고구마 줄기 같은 리좀 구조에 더 가까워요. 잔디나 고구마 줄기요? 네, 마차 바퀴에 대한 고찰을 하다가 갑자기 땅속으로 줄기를 뻗어서 철학적인 논쟁으로 이뤄지고 거기서 또 다른 줄기가 툭 튀어나와서 야한 농담으로 솟아오르는 식이죠. 위계도 중심도 없이 그냥 사방으로 뻗어나가면서 서로 막 연결되는 거예요. 저자는 이 용어 해설을 통해서 독자들한테 연암이 보여준 이 통제된 혼돈의 혁명성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지적인 도구를 쥐어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어려운 용어를 나열한 게 아니라 연암의 글쓰기가 얼마나 틀을 깨는 방식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번역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용어 해설은 연암을 그저 옛날 사람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의 사유는 지금 가장 첨단을 달리는 사상가들의 고민과 맞닿아 있습니다. 라는 저자의 아주 강력한 주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부록들을 한번 종합해보죠. 저자의 여행기, 인물지도, 철학적 분석 도구까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저자가 궁극적으로 독자에게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이 책은 연암 박주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저자가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밝힙니다. 연암이 얼마나 유머의 천재인지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 웃음의 물결이 삶과 사유에 스며들어 얼마나 열정적인 문의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연암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상을 보고 사유하는 하나의 태도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 태도의 핵심이 바로 사이에서 사유하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책 전반에 걸쳐서 계속 강조되는 개념이잖아요. 중화와 오랑캐, 주류와 비주류, 고귀함과 비천함 같은 이런 이분법적인 경계에 갇히지 않고 그 경계 자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모든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힘, 이게 바로 연암의 위대함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저자의 연행기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200년 전 연암이 청나라의 수레와 벽돌에서 조선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받듯이 저자는 폐허 같은 공장지대에서 끈질기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재를 읽어내고요. 네네. 또 슬리퍼를 신은 운전기사의 자유분방함에서 21세기 중국의 진짜 활력을 발견합니다. 둘 다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거대 담론이 아닌 일상의 미세함 속에서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열하일기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텍스트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는가? 네가 서 있는 중심은 과연 견고한가? 하고 말이죠. 네. 연암이 천하의 모든 것이 제각각 중심이다라고 외치면서 중화주의라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폭로했듯이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중심을 의심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긴 이야기의 마무리를 지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책과 부록에 대한 깊은 탐사를 통해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마지막 생각거리를 던져주신다면요? 연암박지원은 여행길에서 만난 이름 없는 장사치, 마부, 심지어 거지에게서도 삶의 지혜를 배웠고요. 길바닥의 말똥그리와 구경거리인 코끼리를 통해서 우주의 원리를 사유했습니다. 네. 이 책은 우리에게 바로 그 시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통찰과 혁신의 실마리는 화려한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 변두리에, 가장 사소하고 하찮다고 여겨지는 것들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신화에 가려진 당신만의 수양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진실을 보여주는 당신의 슬리퍼 신은 운전기사는 누구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21세기의 열하일기를 읽는 가장 뜨거운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룬 내용이 책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책과 함께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